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프라도 미술관의 주요 화가들에 대해 언급했고요. 그들의 역사적 의미와 개별적 특징들을 생각해 본다는 의미에서 각각의 화가와 그에 해당되는 시대의 왕들을 대입해 봤습니다. 각 화가의 특징을 알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기존의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부르봉 왕가로 넘어오면서 그림의 분위기와 색채가 매우 달라졌음을 확인했는데요. 정복전쟁 시기의 왕의 모습에서는 검정색 계통의 갑옷과 의상에 강인함과 위엄을 중시했다고 보면 1700년부터 프랑스에서 들어온 부르봉 왕가의 왕들에게서는 다양하고 화려한 색채와 지나칠 정도의 장식 등이 돋보였습니다. 머리 모양과 넓고 겹겹이 두른 옷매무새는 전투용이 아닌 파티용의 옷으로 보일 정도였는데요. 물론 나폴레옹 이후에 들어온 페르난도 7세에게서는 그 이전과는 다른 면모도 볼 수 있었죠. 여러 왕들이 초상화를 한 번에 비교함으로써 그 초상화들이 시대와 그림 기법 등을 자연스럽게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한편 1492년 아메리카 발견 이후 1500년대에 시작돼서 1700년까지 계속된 합스부르크 왕가의 이 마지막은 펠리페 4세, 카를로스 2세, 그리고 대표 화가로서 벨라스케스가 있다고 말했고요. 프로 왕가가 통치한 스페인 제국의 대위기 시기에는 근대 미술과 현대 미술이 경계에 있는 스페인의 또 다른 대표 화가 고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 두 화가를 잇는 스페인 대표 화가로 현대 미술에 있어서는 피카소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여튼 왕실의 화가들이 역사의 질곡을 함께 했고 그것들이 작품에 반영되어 그림이 역사적 기록이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이런 이유로 프라드 미술관의 그림을 이야기해서는 스페인의 역사를 비롯해서 서양 미술사 등 몇 가지 주제를 더 다뤄야 하는데요. 이런 주제들은 개별 화가와 작품들 이야기할 때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프라드 미술관에 있는 작품 중 오래된, 즉 초기 작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은 중세의 이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200년대, 1300년대, 그리고 1400년대 초에 이르는 작품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서양 미술을 비롯해 특히 스페인 미술에서 그림의 예술적 가치나 기법의 발전은 르네상스부터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부터 예술의, 즉 미술의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화가를 후원하거나 그림을 구입하는 자본이 형성되었던 시기이고 이렇게 자금이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화가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 화가들은 또한 많은 작품들을 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약간 추상적인 설명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관념의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중세의 기독교적 신앙은 보지 않고도 믿는 시대였을 정도로 절대적이었다면 르네상스 시대에는 믿기 위해서는 보여달라는 인간적 욕구가 강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신앙, 즉 믿음에 대한 르네상스 시대의 이런 요구에 이어 인간은 자신의 감각으로 신을 접하고자 끊임없이 추구했다고 봐야겠는데요. 과학의 발전과 함께 신앙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여기에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한편 지금은 최첨단의 과학으로 인해 인간은 자신의 감각으로 더 많은 것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믿음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아이러니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어쨌든 중세에는 성서 이야기를 작은 나무판에 그려 설교를 보충했고 우리는 이를 아이콘이라고 불렀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컴퓨터 화면상의 작은 그림들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이죠. 한편 르네상스 시대부터는 성당의 천정과 벽 등 넓은 공간에 성서의 많은 이야기와 주제를 담은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더불어 귀족 및 자본가층이 두껍게 형성되면서 그들이 화가를 불러 그림을 그리게 한다거나 그림을 구입함으로써 르네상스 예술이 크게 활성화된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독교 성경의 내용을 담았고요. 잘 아시다시피 르네상스 최고의 발명인 원문법도 적용되지 않고 예수나 성모 마리아 그리고 인물들이 그 중요도에 따라서 위치와 크기가 다르게 그려집니다. 연대상으로는 르네상스로 구분될 수는 있어도 스페인에서 나온 종교화는 이태리의 르네상스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세적이어서 스페인 르네상스의 작품이라고 할 때는 중세와 르네상스의 중간쯤이라고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태리 르네상스에서는 성경 내용을 담은 그림이 아니라 주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그림의 내용이나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신을 중심에 놓는 것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점을 중시해서 그렸고요. 그러니까 원근법이나 명암법이 발명된 것도 바로 이런 경향에서 나온 것이죠.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중시되었고요. 기존 중세의 작품에서는 화가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고 아이콘에 대해서도 화가나 제작자 이름이나 서명이 없지만 르네상스에서는 화가가 이름을 달고 그림을 그리게 되죠. 말하자면 화가의 눈, 즉 화가가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니까 르네상스 이런 요소가 결국 현대 미술로 발전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화가의 주관적 시각이나 감정 그리고 세계관을 그리는 추상미술과 같은 그런 것의 출발점은 바로 르네상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스페인 르네상스에서 중시해야 할 경향이 있는데요. 바로 프랑드르 지역의 그림인데요. 이것을 프랑드르 화파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지역의 화풍이 스페인에 직접 들어오기도 하고 스페인 화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인데요. 이 지역을 스페인어로는 플란데스라고 하고요. 이 지역 출신을 플라멩코 그리고 플라멩카라고 불렀죠. 당시 이 지역은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합스부르크 왕가의 통치하에 있었고요. 지금은 대략 벨기에에 해당되는 이곳은 스페인의 통치 지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페인과 플랑드르 지역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 출신의 화가들이 스페인에서도 활동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앞의 강의에서도 언급했듯이 르네상스의 두 가지 흐름으로 이태리 르네상스와 북유럽의 르네상스를 언급했었는데요. 아직 르네상스의 기운이 활발하지 못한 스페인 땅에 북유럽, 즉 프랑스의 르네상스가 스페인에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 출신으로 프라도 미술관에 그림이 있는 화가로는 후안 데 플란데스가 있는데요. 플랑드르에서 온 후안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출신이 플랑드라는 점을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한편 프라도 미술관에서는 그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스페인 화가로는 페르난도 가이에고라든가 미겔 히메네스의 그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의 그림은 프랑드르 풍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죠. 앞에서 우리는 스페인 르네상스 그림에 영향을 준 경향으로 프랑드르 화파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르네상스를 말할 때는 주로 이태리와 연결시키는 경향에 따라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해서 미켈란젤로나 라파엘 산치오 등을 주된 예술가로 말하지만 유럽의 르네상스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태리 르네상스 한 축이고요. 또 한 축은 북유럽,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위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불렸던 지역, 특히 지금의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비롯해서 네덜란드와 벨기에 지역을 보관하는 지역의 르네상스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이 강의 중에 아드 퐁테스라는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라틴어인 이 표현의 의미는 원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여기서 원전이라는 것은 처음의 텍스트, 즉 원래의 책 내용으로 돌아가라는 뜻인데요. 유럽에서 텍스트, 즉 원전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독교의 원전이 성경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럽 문화의 원천인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원전을 말하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태리 르네상스는 바로 후자, 즉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원전에 대한 재해석을 의미하고 주로 신화가 주된 주제가 되겠지만 북유럽 르네상스는 바로 기독교의 원전이 성경에서 그 주제를 잡았다고 보면 이해하기 좀 쉽습니다. 물론 어떤 경향을 단호하게 절단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하여튼 이런 두 가지 흐름 중에서 스페인의 르네상스는 기독교의 원전을 중시하는, 즉 북유럽의 르네상스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그것은 바로 합스부르크 왕가의 통치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갖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프라도 미술관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시대는 르네상스라고 하더라도 중세의 그림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될 것인데요. 물론 바로크 시대의 루벤스와 같은 작가에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 이것은 물론 기독교의 주제를 자유자재로 다뤄서 신성 모독이거나 불경스럽다는 평가를 내릴 만큼 대담해졌는데요. 그만큼 프랑드르 화파는 기독교적이면서 매우 개혁적인 성향이 강했고 그것은 당시 스페인이 감히 넘어설 수 없는 것이었죠. 말하자면 주제는 같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프랑드르 화파가 더욱더 파격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스페인 화가 벨라스케스의 경우도 처음에는 당시 스페인이나 프랑스 지역에서 주로 다뤘던 성경 중심의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가 세비야에서 마드리드로 올라온 후에 다양한 화가들과 그들의 작품, 특히 루벤스를 만나면서 그리고 이후 이태리로 넘어가서 공부하면서 역시 스페인에서 벗어나 이태리 르네상스의 면모를 보여주는 변화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경향은 단지 그림에서만의 일은 아닌데요. 사상과 철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내 기억주의자들은 주로 이태리를 벗어나 북유럽에서 나왔는데요. 말하자면 당시 기독교 세계 수많은 문제점들은 바로 원전인 성경의 문구로 돌아가자는 그래서 보다 철저하고 원칙적인 성경 해석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으니까 이것은 자연스럽게 기독교 세계의 개혁으로 불이 붙게 되었죠. 성직자들이 해석했던 공통의 성서 해석, 즉 해석의 절대성에서 벗어나 각 개인의 성서 해석은 결국 기독교 세계에 혼란을 가중시켰지만 동시에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설명이 가능해졌으니까 기독교 세계는 엄청난 자산을 얻게 되었죠. 이런 변화에는 구텐베르그에 의한 인쇄술과 성서의 인쇄, 그리고 성서의 대중적 보급이라는 사건까지도 설명돼야 하겠죠. 어쨌든 역사에서 배웠던 장 칼뱅이라거나 율리히 찌빙글리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 역시 성경이라는 원전으로 돌아가려는 기독교 개혁주의 르네상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의 사조적으로는 이태리에서는 단순히 인문주의 또는 휴머니즘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지만 이 지역에서는 기독교적 휴머니즘, 즉 크리스찬 휴머니즘이라는 약간 모순적인 용어를 쓰게 되죠. 신을 중심에 두는 기독교와 인간을 중심에 두는 휴머니즘을 혼합한 뭔가 불합리하면서도 결국 서로 조합해야 했던 그 당시 그 지역의 상황을 담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이니 반종교개혁 등도 이 지역의 특징이었죠. 한편 기독교 안에서의 개혁에도 급진적이며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경우와 타협적이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바로 네덜란드 출신 에라스무스의 철학과 사상은 그것이 가장 보수적 기독교를 지켰던 스페인에서는 금지되었지만 스페인 내부에서는 그의 주장을 따르는 지식인들이 꽤 많았죠. 세르반테스가 젊었을 때 그를 가르쳤던 후안 로페스 데 오이오스라는 인문학자는 바로 에라스무스를 추종했던 사람이었죠. 말하자면 이런 접촉면은 세르반테스와 그의 작품들, 특히
돈키호테를 말할 때 에라스무스와 연결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데요. 에라스무스의 광기의 찬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광기, 즉 미침은 바로 돈키호테의 그것과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르네상스의 경향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태리 르네상스와 구분되는 북유럽의 르네상스와 그 경향이 있었음을 말했고요. 르네상스가 추구하는 바 원전으로 돌아가라 또는 텍스트로 돌아가라는 구호는 한쪽에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와 그 신화로 돌아가는 것으로 또 한쪽은 성경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 됨으로써 서로는 대단히 다른 경향을 낳았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특히 스페인 미술가 사상은 북유럽 르네상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는데 그것은 지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합스부르크 왕가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르네상스에서도 두드러진 두 경향에 대해 말했는데요. 르네상스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지만 스페인의 르네상스와 프라도 미술관의 그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태리 르네상스를 한 축으로 봤고요. 그 외의 유럽 지역, 특히 소위 말하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지역의 르네상스와 그 경향을 또 다른 하나의 축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원전으로 돌아가라는 구호와 함께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기반으로 그것을 재해석하고자 하는 르네상스의 경향을 전자의 경우로 봤고 기독교 성경을 그 원전으로 놓고 전개되는 르네상스를 후자의 경우로 규정해 봤습니다. 정복전쟁과 정략적인 혼인을 통해 당시 유럽을 호령하던 신성 로마 제국은 물론 지중해 지역과 아메리카 대륙을 거느렸던 스페인은 결국 합스부르크 왕가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있었고요. 지금은 대략 네덜란드와 벨기에, 특히 벨기에 지역에 해당되는 프랑드르 지역과 스페인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종교적으로는 개혁적인 성향과 함께 기독교적 인문주의 사상이 그리고 그림에 있어서는 프랑드르 지역의 그림 경향이 아직도 중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스페인에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했고요. 스페인에서 활동했던 프랑드르 화가와 그 화풍의 영향을 받은 스페인의 화가들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프랑드르 지역, 즉 우리가 대부분 네덜란드 출신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화가 중에서도 프라도 미술관에 작품이 걸려 있는 화가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얀반 예이크를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은혜의 샘, La Fuente de la Gracia 또는 생명의 샘, La Fuente de la Vida라는 작품인데요. 맨 위에 예수와 성모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있는 천상의 세계가 그려져 있고요. 맨 밑은 지상의 현실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요. 수직 3단 형식의 그림은 역시 당시 성당 내에서 행했던 중세 종교극을 연상케 합니다. 천상과 지상이 샘물로 연결된 구조죠. 반면에 그의 작품으로는 사실 프라도 미술관에 이 작품밖에 없는데요. 이 화가의 작품 중 우리가 꼭 언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화라는 작품입니다.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이라고도 부르죠. 현재는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 즉 영국의 그 국립미술관에 있는데요. 원래는 스페인 왕실에서 보관되어 오던 작품이었습니다만 정확한 이유는 모르고 언제부턴가 스페인에서 사라져 이 작품이 영국에 나타났죠. 스페인의 왕위 계승 전쟁 중에 영국으로 가져간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는데요. 잘 알겠지만 프랑스의 나폴레옹군이 스페인 땅에 들어왔고 그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스페인은 영국을 끌어들이죠. 그 도움으로 결국은 프랑스 세력은 스페인 땅을 떠나게 되었지만 영국의 진출은 공짜가 아니었죠. 그중 하나가 스페인 남부의 지브롤터가 영국에 넘어갔고요. 이 중요한 요충지는 지금도 영국이 관리하고 있죠.
한편 앞에서 언급한 얀반 에이크 이 작품이 영국에 나타난 것도 왕위 계승 전쟁 이후로 알려지기 때문에 이 사건과 연결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작품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벨라스케스와의 연관성 때문이죠.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기법들, 특히 공간과 그 개념들을 거울을 통해서 전개해보는 시도를 이 작품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화가의 눈으로 보는 공간뿐만 아니라 공간 전체를 한 그림 속에 표현해내고자 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거울이고요. 아르놀피니 부부 사이에 있는 거울은 두 부부의 뒷면을 포함해서 화가의 시야와는 반대의 공간을 모두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가 있는 공간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화가가 볼 수 없는 그 뒤까지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림의 대상과 화가가 있는 이 공간 전체가 한 그림 속에 반영되고 있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작품을 보면 역시 그림의 대상이 되는 공주와 그 주변의 시녀들을 포함한 여러 인물들이 보이고요. 그림의 중앙에 있는 거울을 통해 같은 공간의 또 다른 방향에 있는 왕 부부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변수가 생기는데요. 바로 화가가 작품 속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따라서 거울 속 왕 부부가 있는 공간은 작품에 들어가 있는 화가의 앞 공간이 되기도 하고 작품 밖에 있으면서 시녀들을 그리고 있는 화가의 뒷공간도 될 수가 있겠죠. 공간이 모두 포함되지만 앞의 그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에서 보는 것보다 더 복잡한 공간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공간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아주 애매모호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화가가 작품 속에 있고 작품 속에 거울이 있음으로 해서 작품의 제목이 지금은 시녀들이기 때문에 화가는 시녀들과는 달리 왕 부부의 공간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목을 필리피 4세 부부라고 붙였을 경우에 화가는 시녀들과 같은 공간에서 왕 부부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작품의 원 제목이 시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화가 벨라스케스는 정확히 어떤 공간에 있는지는 미스터리가 되고요. 작품은 엄청난 해석의 다양성을 생산해내고 있죠. 하여튼 프랑드르 출신 얀바네이크의 아르놀피 부부의 초상과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란 두 작품에서는 그림의 대상과 화가가 있는 공간이 모두 한 그림 속에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거울이 그 기능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라스케스가 이 작품을 그린 게 1650년이고요. 얀바네이크의 작품이 1700년 이후 영국으로 사재기 전까지 왕궁의 벽에 걸려 있었으니까 벨라스케스는 이 작품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와 장소의 일치성, 그리고 작품의 기법과 의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벨라스케스는 플랑드르 출신의 얀반 에이크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플랑드르 화가 얀반 에이크가 벨라스케스에게 준 영향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앙에 거울을 품은 두 작품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흥미로운 해석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죠. 한편 그림을 그리는 화가 각각의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프랑드르 화풍을 단순화하면서 정의하게 되고 그 특징들을 열거하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로 자연과 물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덜란드, 즉 낮은 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지역이니 당연히 여기저기에 바다가 보이고 어디서나 물이 있습니다. 산으로 막힌 게 없다 보니 그 자연은 저 멀리까지 보이죠. 원경의 자연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새와 동물, 물고기가 자주 등장하고요. 그 숫자도 많죠. 사람들은 매우 가난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바다에 둘러싸인 곳이라 농토가 척박하고 당시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수가 꽤 많은 편이고요. 그림의 색채도 이태리 그것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당시 스페인의 그것에 비한다면 나름 다양하죠. 아무래도 해가 강렬한 스페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스페인에서는 성서의 내용이나 수사 등 내부 공간의 대상을 그린 것에 비해 여기서는 자연을 배경으로 그린 것이 둘 간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프랑드로 화풍을 잘 보여주는 또 한 명의 화가로 보쉬를 들 수 있겠는데요. 스페인에서는 이 화가를 엘 보스코라고 부르죠. 사실은 엘 보스코를 풍경화 화가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가 다루는 주제들은 그 배경으로 프랑드의 전형적인 자연이 그려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작품은 머리에 광기의 돌을 빼내는 장면이라는 그림인데요. 사람이 미친 이유를 두뇌 속 돌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그것을 빼내는 아주 특이한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수술을 마치 야외에서 하는 것처럼 뒤 배경은 원경의 자연을 그리고 있죠. 이 그림은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작품이고요. 이 그림은 십자가를 메고 언덕을 오르는 예수라는 작품입니다. 마드리드 세고비아를 향해서 북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 엘 에스코리알 궁에 걸려 있죠. 이 두 작품의 뒷배경 역시 물이 보이는 원경입니다. 같은 주제로 이태리나 스페인에서도 많은 그림들이 나왔지만 거기에서는 보기 어려운 프랑드르 그림의 특징이죠. 한편 엘 보스코의 작품 중 가장 주목을 받는 작품이 프라드 미술관에 걸려 있는데요. 바로 엘 하르딘 데 라스 델리시아스, 즉 쾌락의 정원이라는 그림입니다. 먼저 배경이 되는 것은 원경에다가 산도 보이고 물도 보이는 자연입니다. 사람들이 수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앞에서 규정했듯이 프랑드르 화풍의 특징으로 볼 수 있죠. 그림의 왼쪽을 보면 아담이 있고 이브가 탄생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중앙은 현실 세계, 그리고 오른쪽은 죽음 이후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라고 볼 때 종교화에 가깝습니다만 이것을 성당의 벽에 걸어놓을 만한 작품으로 보기는 어렵게 보입니다. 전혀 신성하지 않은 그림의 분위기가 그렇고요. 수도사를 비롯해서 기독교 관련 인물들에 대한 비판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도 그렇죠. 이 작품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각각의 장면을 살펴보면 모두 뭔가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수많은 해석을 생산해내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흥미를 넘어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것들은 뭔가 초현실주의적이고 미래의 그림 같다는 것 때문이죠. 결코 1400년대에 나올 만한 그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산의 모양과 물 위에 있는 여러 구조물의 모양, 하늘을 나르는 물체들, 사람들이 복장과 그 행동 등등은 이 작품을 아무리 르네상스의 카테고리에 넣으려고 해도 결코 들어갈 수 없고 오히려 현대 미술의 작품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음 작품을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20세기 스페인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이죠. 두 작품은 매우 닮아 있는데요.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과 엘 보스코의 작품들은 매우 유사성을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럼 이런 유사성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물론 시대적으로 볼 때 거의 500년의 차이를 둔 살바도르 달리가 엘 보스코의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았으며 그것을 모방했다고 해도 전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중요한 것은 엘 보스코의 그림 중 단지 이 그림만이 우연히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현실적인 상상이나 꿈속을 그린 것 같은 쾌락의 정원이 우연히 나온 그의 유일한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작품은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엘 카르로 데 에노, 즉 건초더미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위에서 본 쾌락의 정원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죠. 먼저 왼쪽에는 에덴 동산을 그리고 있고요.
아담이 잡는 사이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이브가 탄생하며 이후 뱀의 유혹에 빠지는 장면,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는 모습이죠. 중간에는 현실 세계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건축도미와 그것을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도미는 다른 화가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대상인데요. 주로 인간의 욕망과 그것의 덧없음을 표현하는 상징물로 쓰였습니다. 욕망만큼 크고 높게 쌓게 되지만,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헐뜯고 싸우지만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죠. 천상의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현대 미술에서 클로드 모네의 건초돔이란 제목의 여러 작품들이 생각나는데요. 동일한 건초도미가 보는 위치와 시간에 따라 다른 색깔을 보이는 것을 그린 작품들 역시 색채 분할이거나 감각으로 보이는 사물과 그 본질에 대한 탐구 외에도 건초더미가 던져주는 이런 삶에 대한 메시지와 연관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엘 보스코의 건초돔이란 이 작품의 오른쪽에는 지옥이 그려져 있으니까 앞에서 설명한 쾌락의 정원과도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죠. 이 작품을 볼까요?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국립고미술관에 있는 성 안토니우스의 유혹이라는 그림이 있죠. 이 작품은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같은 제목의 작품이고요. 산 안토니오, 즉 성 안토니우스라는 인물은 이집트 출신인데요. 금욕주의 기독교인으로 사막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악마의 유혹과 그것을 물리치는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자극이 되었죠. 엘 보스코의 작품들에서 보이는 수사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위선, 그리고 돼지를 비롯한 동물들이 그려진 것은 바로 성 안토니우스와 그에 대한 유혹이라는 당시 유행했던 이야기에서 출발했다고 보여집니다. 엘 보스코뿐만 아니라 미켈란젤로도 이 인물을 다룬 작품을 남겼고요. 초현실주의적이고 몽환적인 작품으로 유명한 스페인의 살바도 달리도 이 인물을 다뤘죠. 앞에서 우리가 엘 보스코와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에서 보이는 유사성을 말했고, 그것은 모방일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두 화가의 작품은 물론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연결선상에서 말하게 되는 것은 꿈과 상상에서 나오는 환상적인 세계가 이 작품들의 공통점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프랑드 풍경 화중 대표적인 화가로 토비아스 메르하흐를 들 수 있겠는데요. 벨기에의 도시 엔트워프, 즉 안트베르펜 출신으로 이태리에서 활동했습니다. 알프스의 거대한 산들을 그린 그림들이 프라드 미술관과 마드리드의 또 다른 미술관, 티생 미술관에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프랑드르의 그림들이 평평하고 넓은 대지와 바다를 풍경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토비아스 메르하흐의 경우는 이태리에서 활동한 경우나 그런지 소재를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따오기도 하고 풍경은 알프스의 높고 깊은 산들을 그린 것이 특징이죠. 플랑드르 화풍의 특징 중 하나가 원경의 자연이라고 했는데요. 앞에서 본 엘 보스코의 자연은 몽환적이고 상상 속의 이 세계라면 토비아스 메르하흐의 자연은 실제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린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화가의 상상이 가미되고 웅장하게 과장된 면도 있지만 말입니다. 참고로 마드리드 티생 미술관에는 그의 또 다른 작품 비너스와 아도니스를 품은 알프스 풍경이라는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토비아스 메르하흐로부터 어렸을 때 공부한 화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벤스입니다. 그렇다면 루벤스의 그림에서 보이는 이태리 르네상스적 요소들은 어쩌면 그의 스승으로부터 받은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물론 루벤스는 그를 뛰어넘어 대단히 과감한 그림을 그렸죠.
루벤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의를 통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프랑드르 지역 출신의 화가들과 그 몇몇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이 지역의 그림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알아봤는데요. 결국 스페인 르네상스와 바로크는 바로 북유럽 르네상스, 특히 프랑드르의 그것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태리 르네상스와도 연결될 수 있는 엘 그레코의 그림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스페인이 중세 그림에서 벗어나 르네상스와 바로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준 프랑드르 화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프랑드르 지역 그림들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봤고요. 역사적으로 스페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이 지역 사람들은 직접 스페인 땅에 들어와 활동하기도 했고, 스페인 왕실을 통해 작품들이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프랑드르의 주요 화가들로 얀반 에이크와 엘 보스코, 그리고 토비아스 메르하흐의 작품들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 외에도 로히어르 반데르 메이던을 비롯해서 로베르트 캄핀, 얀 호사르트, 피터 브루에겔, 야코프 요르단스, 안토니 반 다이크, 그리고 렘브란트 반 레인 등 꽤 많은 화가들의 작품들이 프라도 미술관에 저지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르네상스를 크게 두 경향으로 분류해 왔는데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재해석이라는 전형적인 이태리 르네상스와 비교되고 기독교 세계 개혁과 연결해 볼 수 있는 북유럽의 르네상스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프랑드르 화풍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은 스페인에서 이태리 르네상스를 설명할 수 있게 하는 인물로 엘 그레코와 그의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 그레코에 대해서는 돈키호테 강의 중 엘 그레코의 그림은 왜 불안한가? 라는 제목으로 두 편의 강의가 있으니까 이번 강의와 함께 그것들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엘 그레코를 통해 프라도 미술관의 이태리 르네상스를 말한다고 했지만 그가 이태리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라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는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라파엘로와는 사뭇 다르고요. 시대적으로 또 차이가 납니다. 그를 후기 르네상스의 카테고리 속에 넣기도 하는데요. 그 직계를 본다면 틴토레토나 티지아노 쪽의 그림을 읽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피렌체나 로마와 구분해서 베네치아 화풍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물론 피렌체와 베네치아는 대단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죠. 그리스의 크레타 섬 출신인 도미니코소 테오토코 폴로스가 엘 그레코의 원래 이름이고요. 당시 베네치아 공화국이 통치하던 크레타 섬에서 나름 자신의 입지를 굳혔던 화가로 알려집니다. 그가 여기서 그린 그림은 기독교 설교에 사용되었던 아이콘, 즉 이코노에 가깝고요. 이런 경향은 그리스 정교에서 주로 쓰던 전통적인 방식이었죠. 이런 차원에서 그가 크레타 섬에서 그린 그림의 형식을 본다면 프라도 미술관의 중세 그림을 설명할 때 언급했던 그런 것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시 이태리에서는 이미 르네상스가 꽃을 피우고 그림의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상황에서 기존 방식, 특히 그리스 정교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엘 그레코에게는 뭔가 뒤처진 정체감 같은 것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크레타 섬에서 단단해진 자신의 입지를 내던지고 르네상스의 본토인
이태리로 향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가 먼저 틴토레토의 그림을 배우고자 했으니까 베네치아를 향했던 것은 당연하고요. 베네치아의 그림은 피렌체에 비해 보다 변형된 르네상스를 보여줬다고 보고요. 엘 그레코 그림의 미래는 이런 환경에서 만들어졌던 것이죠. 기존 르네상스가 추구했던 조화 균형의 완전한 상태, 그리고 정적이고 화려한 그림에서 벗어나 불균형과 거기에서 오는 움직임을 통해 불안한 상태를 표현하게 되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선 르네상스의 전형적인 십자 구도에서 이제는 X자 구도로 변했고요. 안정된 바닥이 아닌 공중에 떠 있는, 그래서 바닥이 없는 불안한 그림을 그리게 되죠. 사람의 몸도 보통보다 길게 그려지는데요. 다리와 팔, 몸과 얼굴의 균형감이 떨어집니다. 이런 그림들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조각상들을 밑에서 볼 때 그것이 정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일부러 길쭉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하고요. 이런 방법은 그림에서도 천상의 인물들이 보통 성당 벽의 윗부분이 그려지기 때문에 조각상처럼 길게 그려지다 보니 그것이 하나의 경향으로 굳어진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엘 그레코가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들을 비판하면서 이런 부분을 부각시켰다는 사실은 뭔가 조각의 경향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런 그림들은 후기 르네상스의 두드러진 경향 중 하나로 설명되는데요. 그림 속 인물들에서는 불안감이 더욱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림의 분위기도 어둡죠. 이 작품은 이태리의 파르미지아니노가 그린 긴 목의 성모 마리아라는 작품인데요. 성모 마리아나 예수,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모습이 지나치게 길쭉합니다. 이 작품은 티자노가 그린 카를로스 5세의 영광이라는 작품인데요. 세속적인 주제이면서도 성화의 분위기입니다만 작품이 대단히 동적인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경향을 후기 르네상스로 말하기도 하고 매너리즘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르네상스는 르네상스인데 정통적인 르네상스와는 다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물론 예술에 있어서 이런 변화는 바로코와도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천이고요. 이 작품은 틴토레토가 그린 최후의 만천이죠. 틴토레토의 작품은 전자에 비해 대단히 어둡고 불안합니다. 매우 동적이죠. 사실 이 두 작품 간에는 거의 100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요. 같은 내용의 같은 제목을 달고 있지만 전혀 다른 형태로 표현되고 있죠. 앞의 그림이 신이 완성해 놓은 완전한 우주, 즉 코스모스의 세계를 그린 것이라면 후자는 불완전한, 그래서 계속 변화하는 카오스의 세계를 그린 것 같다고는 할까요? 이렇게 기존 르네상스의 그림에 비해 후기 르네상스니 매너리즘이니 바로크니 하는 경향에서 보이는 변화와 움직임은 아마도 세상을 보는 세계관 또는 가치관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변화가 기본 속성이며 한 가지가 절대성을 갖고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카오스 속에서 순간순간 뭔가가 계속 생성되고 변화하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서는 순간에 집중하게 되고요. 특히 놀람의 순간을 포착하고 그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엘 그레코의 그림에서는 이런 면을 분명히 볼 수 있죠. 다시 엘 그레코의 이야기로 돌아오겠는데요. 그리스에서 이태리 본토에 갔던 화가는 베네치아에서 다시 피렌체로 갔고 결국에는 스페인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드리드에서 멀지 않은 도시 똘레도에 자리를 잡게 되죠. 참고로 엘 그레코는 세르반테스와 대략 같은 시기의 인물인데요. 엘 그레코의 그림은 매우 특징적입니다. 물론 그가 베네치아에서 접했던 틴토레토나 티지아노와 결을 같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점차 엘 그레코만의 그림이 스페인의 똘레도에서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똘레도 외곽에서 이 도시를 볼 때 도시는 마치 성처럼 보이죠. 주변에 따호강이 도시를 감싸 흐르고 가운데 부분이 높게 솟아 있어 마치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매우 성스러운 도시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런 개념으로 엘 그레코는 똘레도를 그렸죠. 이 그림은 삼위일체라는 작품이고요. 이것은 부활, 그리고 이것은 성령 강림, 그리고 이 작품은 목동들의 경배입니다. 보기만 해도 엘 그레코가 그린 것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특징이 강한데요. 그림들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순간, 성령 강림의 순간, 그리고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며 태어난 예수를 목동들이 경배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 순간은 온통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채워지며 그것은 매우 동적인 장면으로 표현됩니다. 다음은 프라도 미술관이 아닌 똘레도에 있는 산토토메라는 교회에 있는 그림입니다. 바로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이라는 작품으로 역시 엘 그레코의 대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늘의 세계와 인간 세계, 즉 영원한 천상의 세계와 죽음이 있는 지상의 현실 세계가 함께 그려져 있는데요.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을 다루면서도 그림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화가가 살았던 똘레도의 당시 주요 인물들입니다. 천상에는 예수와 성모 마리아를 비롯해서 오르가스 백작의 영혼이 태아의 형태로 천상의 자궁 같은 곳을 통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당시 살아있던 왕이자 엘 그레코의 그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펠리페 2세가 나이 든 모습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는 이 천상의 세계에 그려져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는 화가 엘 그레코 자신은 물론 당시 10살 전후였던 그의 아들 호르헤 마누엘이 그려져 있습니다. 작품의 맨 앞 왼쪽에 있는 소년이죠. 한편 프라도 미술관에 걸려있는 엘 그레코의 작품 중에는 가슴에 손을 얹은 기사가 있고요. 돈 헤로니모 데 세바이오스가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는 기사의 손동작이나 칼 등에도 관심을 갖게 되지만 더욱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목 부분이 장식이죠. 앞에서 봤던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에 나오는 지상의 인물들이 입은 검은 옷에 꾸불꾸불한 여러 겹으로 만든 이 목장식을 고르게라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당시 스페인은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크게 유행했던 의상입니다. 남성들뿐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었죠. 셰익스피어의 초상화에서도 그 두께는 두껍지 않으나 역시 목장식을 볼 수 있고요. 프란시스 베이컨의 초상화에서는 너무나 두꺼워 멋을 넘어서 매우 불편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이런 장식은 네덜란드의 프란스 할스라든가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도 두드러지게 발견되는데요. 한 그림에 다수의 사람들을 집어넣어 집단 초상을 그린 프란스 할스의 그림에서는 틀림없이 목장식을 볼 수 있고요. 특히 렘브란트의 이 작품은 여성입니다. 남녀 할 것 없이 너무 넓거나 두꺼운 목장식이 유행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르반테스의 초상화를 보면 역시 목장식을 하고 있는데요.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엘 그레코의 두 인물뿐만 아니라 돈키호테에서도 이 목장식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로 말입니다. 돈키호테 2권의 44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가난, 너는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얌전하고 착하게 태어난 양반들을 박살내길 좋아하는가? 왜 너는 그들에게는 구두에 그을음을 칠하게 하고 반코트의 단추들은 어떤 것은 비단으로, 어떤 것은 말갈기로, 또 어떤 것은 유리로 달게 만드는가? 왜 그들이 목장식은 빳빳하게 풀먹이고 틀을 박아 꽃 상추처럼 예쁘게 하지 않고 늘 저렇게 쭈글쭈글하게 입고 다니게 하는가? 네, 이 장면은 돈키호테의 연대기를 썼다고 하는 인물로 작품 중에 언급된 아랍 사람
시대 아메떼 베랭헬리가 돈키호테의 너덜너덜해진 그리고 구멍이 20개나 났다는 양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돈도 없이 가난한 사람이 허세 부리는 모습에서 더욱 비참해 보이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장면이죠. 헤어진 구두를 까만 그루으로 대충 덧칠하기도 하고 방코트의 단추들도 단일한 것으로 달지 못해서 단추마다 다른 것으로 했으며 목장식도 풀을 먹이고 잘 다려서 깔끔하게 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욱 추하게 보인다는 말인데요. 유행을 따르려 하나 가난해서 더욱더 비참하게 보이는 당시 양반들이 허세를 꼬집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겨우 자기 명예를 살리려고 잘 먹지도 못하면서 문을 닫고 살고 먹은 것도 없으면서 길거리에 나갈 때는 위선적으로 입에 이쑤시개질을 하면서 나가는 양반의 비참함이에요. 한마당 밖에서도 구수수선한 거나 모자에 식은땀, 어깨걸이 망토에 올이나 슬이 빠진 것, 뱃속의 배고픔이 눈에 발각될까봐 체면을 지키려 공포에 떨고 사는 말하자면 저 불쌍한 양반이라는 표현이죠. 내 명예를 중시했던 당시 스페인에서 특히나 기독교의 정통성만을 중시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허드렛 일을 하지 않으려 했고 돈이 없어도 밖으로 나갈 때는 허세적인 모양을 내려 했던 상황을 꼬집는 돈키호테 속의 장면이죠. 사실 이 장식은 멋을 내는 것이기도 했지만 종교와도 밀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몸은 세속적이지만 영혼은 하늘에 닿아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와 그것을 외부로 보내주는 의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장식이 두꺼울수록 멋이 있다는 것, 신분이 높다는 것, 그리고 신앙심이 강하다는 것을 외부로 알리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이 불편한 것을 더욱더 크게 만들었고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자 스페인에서는 1623년부터 왕명으로 금지하기에 이릅니다. 한편 이 작품은 성 안드레스와 성 프란시스코라는 그림인데요. 이 작품에서는 엘 그레코 그림의 몇 가지 특징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인물 간 중앙에 있는 비스듬한 십자가는 X자 구도를 보여주고 있어 르네상스가 아닌 매너리즘이나 바로크의 그림 구도라고 볼 수 있겠죠. 앞에서 설명했지만 움직임과 순간, 찰나를 보여줍니다. 두 인물은 옷을 통해서 대비되고 있는데요. 왼쪽의 성 안드레스는 청색과 녹색 등 여러 색이 가미된 옷이고 목 부분은 물론 팔과 다리도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한편 오른쪽의 성 프란시스코는 짙은 회색의 단색 옷을 입고 있는데요. 여러 매듭이 있는 허리띠를 메고 있고 얼굴이 일부와 손만 드러낸 모습은 성 안드레스와 대비되죠. 두 인물이 대화를 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흰색의 수염을 하고 있는 성 안드레스의 눈은 아래를 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성 프란시스코는 검은 눈에다가 고개는 숙이고 있지만 눈동자는 위, 즉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의 모양을 봤을 때 왼쪽 성 안드레스는 손을 힘있게 밖으로 펴고 있지만 성 프란시스코의 손은 안쪽으로 닫혀 있는 게 대비됩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한 사람은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를 그리고 소통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 그리고 굴욕과 자기 내면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이 극단적인 두 가치를 그려내면서 화가 엘 그레코는 어떤 가치에 비중을 두었을까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엘 그레코의 그림들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세계관을 살펴볼 때 성 안드레스와 성 프란시스코의 대비에서 엘 그레코는 어떤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두 요소 또는 두 가치의 대결과 상충만 그려내고 있다는 점을 말하게 되죠. 결국 그의 세계관은 불안과 대립을 말하고 있는데요. 두 요소 중 하나가 하나를 제압하고 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요소는 공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비대칭, 불균형, 움직임, 불안, 어두움 등을 그려내는 엘 그레코의 그림 중에
성아나와 함께 있는 성가족이라는 이 작품은 여러 가지가 아주 불안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루브르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동일한 제목의 이 그림과 비교한다면 그 특징이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예수가 그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그리고 할머니 아나와 있는 장면은 편안함 그 자체이지만 같은 상황을 엘 그레코는 아주 불안한 모습으로 표현했죠. 아무래도 엘 그레코가 세상과 삶을 보는 관점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엘 그레코 이런 그림들은 결국 그의 그림을 현대의 표현주의적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대상을 보고 작가의 마음에 드러나는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엘 그레코에게는 현대 추상화의 면모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스페인의 이태리 르네상스의 면모를 보여주며 자기만의 새로운 그림 세계를 스페인의 똘레도에서 실현한 그리스 출신 엘 그레코와 그의 작품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현재 프라즈 미술관의 그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엘 그레코와 그의 그림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태어나 그리스 종교의 전형적인 그림을 그리다가 이태리로 넘어가 르네상스와 후기 르네상스의 화풍을 배웠고 이어 스페인에 들어와 똘레도에 정착한 후에 그만의 독특한 그림을 낳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 그림은 조화 균형 그리고 안정이 아닌 구조와 불균형, 불안정과 변화를 역동적으로 표현하면서 특정한 순간들을 그려냈다고 했고요. 그림은 전체적으로 무겁고 어두우며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라트 미술관의 또 다른 화가 피터 폴 루벤스와 그의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엘 그레코가 그리스 출신이라면 루벤스는 프랑드르 지역의 화가니까 이들은 스페인의 입장에서는 외국 화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특히 프라드 미술관의 이들의 영향은 대단히 큰데요. 물론 이들의 주요 작품들이 여기에 있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죠. 먼저 엘 그레코의 그림과 비교하기 위해서 성가족이라는 같은 제목으로 그린 루벤스의 작품을 살펴보겠는데요. 두 작품의 분위기가 매우 다릅니다. 평화로워야 할 성가족의 내용에 엘 그레코는 예수의 불안한 앞날과 죽음을 내비하듯 성모를 비롯한 가족들을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그렸다면 루벤스는 그와 정반대의 그림을 그리고 있죠. 알려진 바대로 자신의 첫 번째 아내 이사벨 브란트와 자신의 아들 그리고 장모와 자신을 그림의 이 모델로 삼았다고 한다면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경스러운 그림이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성가족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을 루벤스는 다르게 해석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성가족이란 일반 가족에 대한 하나의 은유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물론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인위적일 뿐 예수가 가족과 함께 있는 것 자체는 그야말로 즐겁고 평화로워야 한다는 게 정상이라면 루벤스의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엘 그레코가 르네상스를 접하면서도 크레타 섬에서부터 그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기독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루벤스는 앞에서 언급한 이태리 르네상스와 북유럽의 르네상스를 공히 하나로 녹여내는 화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그는 처음 그림을 그릴 때부터 토비아스 베르하흐를 비롯해서 당시 유명했던 화가들로부터 그림을 배웠고 이태리로 가서 약 8년을 머물면서 이태리 르네상스, 특히 로마 피렌체의 그림과 조각을 비롯해서 베네치아의 그림들을 접했다는 점에서 이태리 르네상스와 북유럽 르네상스를 온전히 혼합해서 루벤스만의 독특한 큰 탑을 세웠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종교적 주제를 다루기도 하고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가져온 내용도 그렸으며 왕을 비롯해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렸죠. 내용뿐 아니라 그림 자체도 두 가지가 혼합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기존의 그림에서 예수를 묘사할 때 매우 마르고 고통받는 모습이었다면 루벤스는 근육이 많고 생동감 있는 예수를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난의 예수를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 속 신들을 그리는 것처럼 그렸다는 것이죠. 그 행적을 보면 당시 유럽에서 가장 폭넓게 활동한 외교관이자 화가임을 알 수 있겠는데요. 그가 궁정화가의 지위를 부여받은 프랑드르, 즉 지금은 벨기에 지역을 비롯해서 이태리,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등을 종횡무진 움직였던 인물입니다. 스페인의 펠리페 4세로부터 요청을 받아 그의 초상화를 그렸고요. 프랑스의 앙리 4세로부터도 그 요청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죠. 각 왕실로부터 화가로 그리고 외교관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의 활동 영역은 매우 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당시 유럽의 화풍을 섭렵하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의 그림으로 인해 나름 루벤스 화풍이라고 말해도 될 듯한데요. 그림의 구조나 구도, 해부학적 묘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태리 화풍을 풍경이나 세부 묘사, 그리고 색채에 있어서는 프랑드르 화풍을 혼합했으며 거기에 화가의 과격할 정도의 자유분방함이 가미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살펴볼까요? 눈물을 흘리는 헤라클레이토스와 웃고 있는 데모크리토스를 추정해서 그린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두 철학자로 인간을 공허하고 가소로운 것으로 인식하여 늘 웃으며 조롱하는 모습을 보인 데모크리토스와 인간의 이러한 상태를 연민과 동정으로 보고 고민과 슬픈 얼굴을 했던 헤라클레이토스의 대비는 어쩌면 현재 우리의 과제이면서 동시에 인간에게 늘 따라졌던 철학적 사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루벤스뿐만 아니라 역시 프랑드, 즉 지금의 벨기에 엔트워프 출신 야콥 요르단스 역시 두 인물을 대비시켜 표현한 것을 보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두 가치에 대한 논의가 큰 관심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루벤스가 고대 그리스의 헤라클레이토스와 데모크리투스를 대비시킨 것은 엘 그레코가 성 안데레스와 성 프란시스코를 대비시킨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앞의 강의에서 엘 그레코가 그린 두 인물을 구분할 때와 유사하게 눈물을 흘리는 헤라클레이토스는 검은색 옷에 근심에 찬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웃고 있는 데모크리토스는 그 자세는 물론 옷 색깔도 밝습니다. 그러니까 프랑드의 화가 루벤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그리스의 화가 엘 그레코는 기독교의 인물들을 등장시켜 대비된 세계관을 그려낸 것이죠. 우리는 헤라클레이토스가 누구도 같은 강을 두 번 건널 수는 없다. 사람이나 강물은 결코 같지 않기 때문이다. 라거나 세상에 응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라는 말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욕망을 줄일수록 행복해진다라고 말하고 세상과 삶에 대해 호탕하게 웃고 마는 데모크리투스가 나름의 삶에 대한 해석을 내리고 있지만 헤라클레이토스의 이 말과 생각은 결국 철학과 깊이 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삶에 대한 의미를 갖고 그 본질을 찾으려는 것이 바로 철학인 것이죠. 참고로 시대를 비교해보면 헤라클레이토스는 공자와 비슷한 시기의 인물이고요. 데모크리토스는 소크라테스 시대의 철학자이니까 동양과 대입해 본다면 공자의 손자로 중용을 섰다는 차사와 비슷한 시기의 인물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맹자와 거의 비슷한 시기의 서양 철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루벤스가 그린 사랑의 정원이라는 작품입니다. 물론 프라드 미술관에 있죠. 대단히 화려하고 자유로운 모습의 그림인데요. 큐피드와 그 화살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짝을 지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 역시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가져왔다고 볼 수 있고, 특이한 것은 앞의 두 남녀 중 남자는 루벤스이고 여인은 그의 두 번째 부인인 엘레나 포멘트, 즉 엘렌 푸르망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루벤스는 기독교에서나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내용을 가져오면서도 그 인물은 현재에서 특히 자기와 자기 가족을 그려넣었으니까 대단히 자유롭고 파격적인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앞에서 극단적인 두 인물 간의 대비해서 엘 그레코는 두 가치 중 하나의 우월성이라거나 선택적 하나를 의미하지 않고 두 가치 지속적인 대립과 화합을 그리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그와 유사한 대비를 그린 루벤스는 두 가치 중 어떤 것에 방점을 두었을까요? 사실 위에서 본 사랑의 정원을 봤을 때는 삶을 진지하고 엄숙하게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화려하고 즐겁게 쾌락과 사랑을 선택하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루벤스의 삶처럼 말이죠. 다음의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파리스 재판이라는 이 그림의 내용으로는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식에 에리스가 초대받지 못한 것이 이야기의 이 화근이죠. 결혼식에 브라이 여신을 초대하지 않은 것은 당연할 텐데 이 양심을 푸는 에리스가 결혼식장에 황금사과를 던지게 되고 거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 황금사과를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주라는 뜻인데요. 그 판단을 제우스가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불편한 심판을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넘기게 되죠. 그림에서와 같이 그는 당시 목동으로 있었는데요. 황금사과를 든 파리스 앞에는 세 명의 여신이 있습니다. 헤라와 아테나, 그리고 아프로디테죠. 알다시피 오른쪽의 헤라는 제우스의 부인이기도 하니까 왕비로서 권력과 부를 약속했을 것이고요. 왼쪽의 아테나는 지혜와 전쟁의 신이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겠죠. 그런데 가운데의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신으로서 당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선물하겠다고 했을 거고요. 그 선물이 바로 스파르타의 헬레나였던 것이죠. 이 세 가지 제안 중에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가장 비중을 둔 것은 바로 아프로디테의 것일 텐데요. 이미 왕자로서 부와 권력을 그리고 당시 트로이는 전쟁을 이길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으니까 그에게 가장 필요했을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결국 그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의 판단은 엄청난 파멸과 동시에 새로운 역사로의 길이 열리는 사건이 되었죠. 호메로스가 읊었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이야기가 되었고요. 이후 로마 건국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아이네이아스의 이야기로 이어지죠. 그야말로 유럽의 역사, 문학, 예술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준 사건이었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이 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인류사의 역사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루벤스의 다음 그림은 매우 흥미로운데요. 역시 프라도 미술관에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의 은총이라는 작품이죠. 그림 속 여인들을 보면 오른쪽에는 성가족이라는 작품 속 여인 이사벨 브란트가 있고요. 왼쪽의 금발 여인은 사랑의 정원에서 루벤스와 함께 있었던 엘레나 포르멘트입니다. 그러니까 루벤스의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의 얼굴이 보입니다.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의 은총으로 상징되는 여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를 이루는 것 같은데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해 본다면 사람을 지, 덕, 체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봤을 때 지혜 하나로도 부족하고 덕 하나로도 부족하며 아름다움 하나로도 부족하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두 개만을 갖추는 것도 부족하고 결국 세 가지가 합쳐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하겠지만 실제로 한 사람 안에 세 개가 모두 들어있는 경우는 이상에 불과하다는 의미로도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자신이 현실 속에서 경험한 두 여인은 얼굴이 드러나 있고요. 등을 보이는 여인은 정확히 그 얼굴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돈키호테에게 둘시냐라는 존재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둘시냐는 옆 마을의 시골 아가씨를 돈키호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로 이상화해서 그녀를 가슴속에 품은 채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으로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죠. 한편 산초가 둘세이네아라고 소개한 현실 속에 만나는 아가씨는 돈키호테에게 전혀 둘시네아가 아니었던 것인데요. 만일 엘도브소 마을 입구에서 만난 여인이, 즉 현실에서 만난 여인이 산초가 많은 대로 둘시네아였다면 돈키호테의 모험은 계속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 작품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화된 것은 현실에서 만날 수 없고 만났다면 실망뿐이었겠죠. 이런 현실과 이상이라는 괴리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으로도 풀이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욕망에 부정적인 꼬리표를 달기는 하지만 실제 삶 속에는 그 욕망은 실망한 현실을 딛고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돈키호테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쨌거나 루벤스의 세계의 은총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현실 속에서 맞이하는 실망이 될 수도 있고요. 이상과 현실에 대한 깨달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동시에 화가가 추구하게 되는 이상적인 여인에 대한 또 다른 욕망의 표현이라고도 확대해 볼 수 있겠네요. 작품을 보면 보티첼리가 그린 뿌리마베라, 즉 봄이라는 제목 속의 세 여인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보티첼리의 신화적이고 전형적인 여인들의 모습과는 달리 루벤스는 현실 속 여인들, 특히 자신이 경험한 현실 속 여인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보다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삶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루벤스는 대체적으로 부유하게 살면서 수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작품을 혼자 그린 것도 많지만 주문이 많다 보니 공동 작업을 통해 제작한 것들도 많습니다. 작품용 규모가 큰 것들도 많죠.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루벤스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는 당시 유럽의 화풍들을 모두 섭렵한 듯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북유럽의 르네상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이태리 르네상스를 통해 꽃을 피운 듯한데요. 이런 루벤스의 작품 중에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두 작품인데요. 한 작품은 대생 형식으로 그린 조선 옷을 입고 있는 남자라는 작품이고요. 또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하비에르의 기적이라는 유화 작품입니다. 선우를 본다면 앞의 작품은 뒤의 작품을 그리기 위한 연습으로 그린 소묘화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지금의 벨기에에 머물렀던 유럽의 이 유명한 화가가 어떻게 해서 이 동양인을 그렸을까요? 물론 루벤스가 지은 제목은 아니지만 제목에 조선옷이라고 붙여진 옷을 입은 이 동양인은 과연 조선인일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루벤스 앞에 선 조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제1강에서는 비센테 권 그는 누구인가? 제2강에서는 스페인 땅을 밟은 최초의 조선인, 제3강에서는 이 그림 한 점, 제4강에서는 루벤스 앞에 선 조선인 등의 강의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이 강의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 2권의 앞에 붙인 레보스 백작에게 바친 헌사에 중국 황제가 보낸 사절단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한 세르반테스를 만난 조선인이라는 제목으로 제작한 6편의 강의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루벤스의 그림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다재다능하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루벤스의 그림을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은 스페인 출신 디에고 벨라스케스와 그의 그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벨라스케스는 루벤스와도 인연이 있는데요.
루벤스는 이미 외교관으로 1603년에 스페인에 왔었고, 1628년에 스페인 왕실을 다시 찾았을 때는 마침 벨라스케스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둘 간의 만남은 벨라스케스에게 큰 변화를 주게 되는데요. 당시 유럽에 널리 알려진 루벤스의 화려하고 자유로운 그림을 보고 놀랐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펠리페 4세가 그를 이태리로 보낸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림 유학을 시킨 것이죠. 이 그림은 루벤스가 그린 펠리페 4세의 초상화입니다.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말을 탄 펠리페 4세라는 그림인데요. 원래 루벤스가 그린 것을 후안 바우티스타 마르티네스 델 마소가 모사한 것이라고 하죠. 다음은 벨라스케스가 펠리페 4세를 그린 것입니다. 1626년에 그린 것이니까 루벤스의 그림보다 2년여가 빠르죠. 두 그림은 같은 인물이지만 여러 가지가 다른데요. 두 화가가 그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펠리페 4세는 어떤 그림을 더 좋아했을까요? 루벤스가 왕실을 찾은 1628년의 이듬해인 1629년 펠리페 4세가 벨라스케스를 이태리로 보낸 사실로 그 답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벨라스케스에게는 그림을 수집하라는 역할도 있었지만 사실상 이태리 그림을 배우라는 이유도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는 3년여를 머뭅니다. 한편 그가 다시 2차로 이태리로 간 것은 1649년인데요. 벨라스케스의 이태리 방문은 그에게 큰 변화와 발전의 이 계기가 되었죠. 벨라스케스는 스페인 남부 세비야에서 태어나 거기서 그림을 배웠는데요. 당시 세비야는 아메리카 발견 이후 스페인의 중심 도시였으니까 나름 그림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로마나 피렌체 그리고 베네치아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 화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림 시장이 활성화되어 비교적 인적 자원이 많았던 세비야 출신의 화가들이 왕이 있는 마드리드로 진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 지역 출신의 주요 화가들은 프란시스코 파체코와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도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파체코는 벨라스케스의 장인이었죠. 그런데 세비야의 이런 거목들의 그림을 보면 시대적으로는 르네상스니 바로크니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이태리의 르네상스나 북유럽의 르네상스가 생산해내는 그림들과 비교한다면 아직 뒤처져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프란시스코 파체코의 그림인데요. 그는 주로 도미니크해 수도사들이 초상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벨라스케스가 20살이 되기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엘 그레코의 그림이나 루벤스의 그림에 비한다면 대단히 중세적이죠. 연대적으로 보면 벨라스케스가 훨씬 뒤의 화가인데 말입니다. 이 작품은 계란을 붙이는 노파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세비야의 물장수란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들은 벨라스케스가 세비야에 있었을 때 그린 초기의 작품들에 해당됩니다. 밝은 빛과 어둠을 대비시켜 표현하고 있는데요. 당시 화가 주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상을 그린 것인데 대단히 정적이죠. 이런 그림을 그린 후 그는 마드리드로 왔고요. 펠리페 4세의 총애를 받으며 왕실에서 일하던 중에 1629년 이태리에 간 이후 그의 그림은 크게 변신을 하게 됩니다. 우선 종교적 주제나 일상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관심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으로 옮겨갔는데요. 말하자면 신화적인 주제들을 다루게 됐죠. 본격적으로 르네상스와 매너리즘 그리고 바로크 등 당시 화풍에 젖어들었다고나 할까요? 특히 그가 베네치아로 가서 공부를 한 것은
이전 어렸을 때부터 세비야에서 몸에 익혔던 정형화된 그림의 틀을 깰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1629년, 즉 초기에 나온 술 주정꾼들 또는 바크스의 승리란 작품이고요. 이것은 1630년에 나온 불카누스의 대장간에 나타난 아폴로란 작품입니다. 신화의 내용처럼 불카누스의 아내 비너스의 불륜을 알리는 아폴로의 오른손 검지손가락과 옆에 있는 불카누스의 놀란 눈이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루벤스를 만나고 이틀에 간 시기, 벨라스케스의 그림은 주제뿐만 아니라 기법에 있어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결국 마드리드로 돌아온 후에는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그림 세계를 보여줍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태리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루벤스의 말을 탄 펠리페 4세라는 그림과 1635년에서 36년쯤에 그린 것으로 보이는 벨라스케스의 이 작품을 보고 이제 다시 왕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이 작품은 왕자 발타사르 카를로스를 그린 것인데요. 왕자를 통해 벨라스케스는 스페인이 다시 강력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작품은 창들이라는 제목 또는 브레다의 항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작품인데요. 1625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려는 네덜란드에 대한 정복전쟁이 있었고요. 브레다 시를 접수한 스페인의 암브로시오 스피놀라 후작이 네덜란드의 후스티노 데 나소 대장으로부터 시의 열쇠를 인수하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 전투가 있은 후 10년 뒤에 그린 것이고 화가가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고 상상에 의거해서 그린 것인데요. 그래서 그림 속 구도나 인물의 배치 그리고 그 표정 등에서 벨라스케스의 의도가 깊이 배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게 상상 속에서 구성된 것이니까요. 먼 원경은 프랑드로 화풍을 기억나게 하고요. 왼쪽은 패배한 네덜란드 사람들인데 복장이 통일되지 않았고 말은 매우 지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오른쪽에 보이는 창들은 바로 서 있고 기세등등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고요. 뒤태를 보이는 말은 매우 단단하고 유쾌합니다. 특히 뒷발을 들고 있는 움직임은 아직도 힘이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반된 두 상태가 대비 또는 대조되고 있는데요. 바로코 미술의 특징이기도 하죠. 브레다 시의 열쇠를 받은 스페인의 장군은 대단히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참고로 그림의 맨 오른쪽 말의 앞에 그려진 인물이 화가 벨라스케스입니다.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이 그림은 크기가 대단히 큰데요. 그림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보면 실제로 말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매우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상으로 그린 벨라스케스의 이 그림은 아마도 다음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듯 하기도 합니다. 파울로 우첼로가 그린 산 로마노 전투라는 3부 연작 중 하나인데요. 1432년 피렌체와 시에나 간에 벌어진 기념비적인 전투를 화가가 1455년에 그렸으니까 벨라스케스가 브레다 항복을 그린 것과 조건이 비슷합니다. 특히 말과 창의 모양을 통해 전투의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벨라스케스의 대표 작품이자 프라도 미술관에서 가장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평가받는 작품 중 하나죠. 이 작품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수많은 접근과 해석이 나올 것인데요. 제가 한 강의 중에서는 황금세기를 담아낸 두 그릇이란 강의와 돈키호테로 풀어보는 시녀들 그리고 메타버스와 시녀들 등의 강의를 통해 여러 각도로 접근해 봤으니 그 강의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프라도 미술관에서는 벨라스케스의 그림들과 가까운 곳에 다음과 같은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후안 카레뇨 데 미란다가 그린 작품입니다. 그는 벨라스케스를 이어 왕실의 화가로 활동했는데요. 앞의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막을 내리는 그야말로 암울한 시기에 왕실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그림들에서는 당시 상황이 자연스럽게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벨라스케스의 작품 중 발타사르 까르로스 왕자가 말을 탄 그림을 봤는데요. 벨라스케스는 기울어져가는 스페인 왕실을 보면서 이 어린 왕자를 아끼고 그에게 희망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벨라스케스의 애정은 여러 그림들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왕자는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망하게 되죠. 말하자면 희망을 걸었던 왕자의 사망은 스페인과 그 왕실, 특히 벨라스케스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제는 왕자를 통해 왕위를 이룰 수 없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찾은 것이 시녀들, 즉 라스메니나스 그림 속의 마르가리타 공주였죠. 왕실에 왕자는 없지만 공주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 것인데요. 화가 벨라스케스의 마음도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작품 중앙에 있는 마르가리타 공주에게 모든 게 집중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왕과 왕비는 거울 속에 희미하게 비춰져 있지만 이 공간의 인물들이나 공간에 들어있는 모든 빛은 공주를 비추고 있습니다. 한편 벨라스케스는 이 작품을 완성한 후 4년 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죽는 순간까지 마르가리타 공주에게 희망을 걸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역사는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1657년에는 펠리페라는 왕자가 태어났고 아이의 총명함에 다시 모든 기대를 그에게 모았지만 역시 4살 만인 1661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또 한 명의 왕자가 태어났죠. 바로 펠리페 4세를 이어 스페인의 왕이 된 카를로스 2세입니다. 그는 결국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왕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그를 엘 에치사도, 즉 백지왕 또는 바보왕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스페인은 희망의 불씨를 살리지 못하고 절망의 절망을 거듭했음을 그의 이름이 말해주고 있죠. 그는 이전에 똑똑했던 형제들에 비해 외모도 지능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떨어졌는데요. 외모에서도 풍기듯이 그리고 그에 대한 별명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선대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릴 수 있는 인물이 못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기행으로 유명하죠. 그런 역사를 그림으로 남긴 화가가 바로 후안 카레뇨 데 미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글쎄요, 화가의 자화상으로 알려지는 이 작품으로도 뭔가 어둡고 불안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주로 카를로스 2세를 비롯해 왕실의 인물들을 그렸는데요. 다시 앞에서 본 후안 카레뇨 데 미란다의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공주가 아니고요. 스페인 북부 칸타브리아에 태어난 에우헤니아 마르티네스 마예호라는 여자아이입니다. 한 살 때 몸무게가 약 25kg가 되었고요. 6살이 된 시점에는 75kg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발육한 아이는 왕실에 소개되었는데요. 아예 마드리드 왕궁에서 생활하게 되죠. 카를로스 2세는 자신의 외모도 그랬지만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왕실에서 그림을 그리던 후안 카레뇨 데 미란다의 그림들 속에 이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 그림의 주인공 에우헤니아 마르티네스 마이호는 결국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망하게 되는데요. 지금의 우리가 이 인물을 흥미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은 화가이자 조각가인 페르난도 보테르의 작품이 생각나기 때문인데요.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 같고요. 다른 많은 예술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에서 영감을 받은 작가들이 많았고 그 중에 하나가 페르난도 보테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비대한 사람과 동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페르난도 보테르의 작품들에서는 이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에우헤니아 마르티네스 바예호의 모습을 연상하게 됐는데요. 카를로스 2세 시대와 아이가 보여주는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이 콜롬비아 출신 예술가의 작품에서는 풍요와 화목, 평화와 긍정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죠. 페르난도 보테로의 조각 작품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 그림 역시 수많은 곳에서 전시되어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꽤 많이 발견됩니다. 그중에서 이것은 서울 삼성병원에서 본 적이 있고요. 이 작품은 포천의 한 골프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작품도 이천의 골프장에서 본 적이 있고요. 아울러 이 작품과 이 작품들도 과거 경주의 한 미술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역사 속 어떤 인물이 한 화가에 의해 작품이 되고 그것이 다른 예술가에게 영감이 되어서 다른 의미의 작품으로 탄생하게 되며 전혀 다른 공간과 시간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화가로 꼽을 수 있는 벨라스케스와 그의 그림들을 살펴봤고요. 그와 더불어 카를로스 2세 시대의 화가 후안 가레뇨 데 미란다와 그가 그린 에우헤니아 마르티네스 바이호라는 아이, 그리고 페르난도 보테로의 작품까지를 연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